안녕하세요. 예, 열혈강 객체 중심 자바 저자 강윤철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컴퓨터를 상대로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어색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저 역시도 지금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첫 시간은 그냥 가벼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네. 대신 이제, 어, 자바 언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짧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인데요. 항상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환상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 뭐 이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진짜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뭐 코딩 빨리 쳐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얘기 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결국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도 한국어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C 언어로도 할 수 있고 C++로 할 수 있고 자바로 할 수 있고 네, 뭐 오브젝티브 C 같은 언어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컴퓨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랑 내가 원하는 바를 나랑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중간에 쓰이는 도구가 그 언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 언어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는 건 사실은 이걸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는 거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예, 왜냐하면 자바가 이 객체지향 방식 언어 중에 가장 성공한 언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그 특징이 있는데 자바는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자바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전엔 어땠었냐라는 얘기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이제 좀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누자면 저수준 언어, 로우 레벨의 언어와 고수준, 하이 레벨의 언어를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 이 저수준의 언어라고 얘기해서 무슨 뭐 레벨이 낮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기계어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저수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가까울수록 고수준이라고 불러요. 예, 높은 그 추상화된 레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 이 레벨이 높을수록 우리가 고수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에 보면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그 중간에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이 원하는 바를 막 해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SF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실행해주는 거 있죠. 자, 그거를 이제 그것도 언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고수준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이 이해하는 바 혹은 주인이 명령하는 바를 알아차릴 정도의 언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수준의 언어와 저수준의 언어 중에 일단 로우 레벨 언어부터 볼게요. 예. 그 저수준의 언어 중에 가장 대표 주자는 어셈블리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수준의 언어의 가장 대표 주자는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흔히도 이제 C 언어 그러면 이제 뭐 메모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C 언어는 고수준 언어예요. 예, 자바랑 똑같이. 다만 자바 쪽이 조금 더 고수준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왜요? C 언어도 인간이 이해하는 스타일로 언어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고수준 언어에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로우 레벨 언어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장점은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죠? 메모리나 사실 기계에 가깝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뭐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죠. 예, 프린터 드라이버, 뭐 MP3 드라이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계어에 가까운 그 밑바닥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물론 요새 인베디드 C로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저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수준 언어는 최적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드웨어에 가깝다 보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자바 언어는 고수준의 언어니까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겠죠? 자, 고수준의 언어 봅시다. 고수준의 언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문법 하나 틀리면 제대로 안 돌아가죠. 네. 빠른 개발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기계가 발전하면서부터 인간의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중요시하는 거는 개발의 생산성과 안정성이거든요. 그 두 개를 만족시켜야지만 좋은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들 어떤 일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장인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명작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래머는 장인 정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약간 공장장 정신 같은 것도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제품을 빨리 찍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웹 쪽 넘어가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넘어가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레임워크에서도 무거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가벼운 프레임워크, 경량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무거운 프레임워크 쓰는 시대가 아니라 경량 프레임워크, 가벼운 프레임워크 쓰는 시대거든요. 이 경량 프레임워크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개발 시간이 줄어들어요. 개발 시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즘 언어들은 전부 다 무슨 언어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수준 언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CPU를 다 이해하고 메모리를 다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주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바 같은 언어는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메모리 관리 부분이 없어져요. 메모리 관리를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운전할 때 자동 오토매틱 기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오토 자동차랑 수동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적화된 건 어렵습니다. 근데 운전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빨리 배울 수도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점이죠. 완벽한 성능, 최적화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는 뭐냐면 빠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API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풍부하다 보니까 API가 풍부한 언어일수록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의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언어, 이제 하이레벨 언어랑 그 중간에 이제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합니다. 저수준의 언어로 번안하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죠? 컴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일하는 이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흔히들 컴파일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C 언어로 헬로 월드를 하나 짜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코드로 짭니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코드죠. 헬로 월드를 하나 짭니다. 여러분이 이거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exe 파일을 만들어내죠. 대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이제 exe 같은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바로 뭐하죠? 실행이 가능합니다. exe 파일 뭔지 아시죠? 이거 윈도우에서 그냥 놓고 돌리시면 그냥 실행되는 거죠. 이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모든 운영체제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용량이 작아요. 예를 들어 얘가 뭐 1KB였다. 그럼 얘는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인간이 써놓은 한 줄의 언어를 갖다가 여러 개의 라인으로 이제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는데 이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작업이 이제 컴파일형 언어, 컴파일러라고 얘기하고 컴파일형 언어라는 건 이제 이런 방식의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인터프리터 방식.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예제는 워드 파일이에요. 워드 파일. 예? 워드가 무슨 프로그램이냐고요? 예. 워드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죠. 예. 왜냐하면 얘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니까 파워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예. 자 봅시다. 그 도큐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doc죠. 이 워드 파일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워드를 갖다가 친구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친구의 운영체제를 따지시나요? 안 따지실걸요, 아마? 그 친구한테 무슨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그 친구한테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되죠? 아마 그 친구한테 그, 워드 이 도큐먼트 파일을 갖다 실행할 수 있는, 읽어드릴 수 있는, 읽고 편집하고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 친구가 맥켄토시를 쓰던지 아니면 윈도우를 쓰던지 리눅스를 쓰던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얘한테 워드 내가 주는 이 파일을 갖다 열어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건 어떠한 코드가 있잖아요. 어떠한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읽어내가면서 해석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특징은 컴파일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바로 exe 파일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되게 빠르죠.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다 끝나버리니까.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대신 이제 뭘 손해보겠어요? 속도를 좀 손해보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 그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 인터넷 브라우저 쓰시죠. 그 인터넷 브라우저도 일종의 해석기입니다. HT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가 있어요. 예,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요. 마치 워드 파일처럼. 그러면 이 워드 파일처럼 이렇게 전송되면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파이어폭스냐, 아니면 사파리냐, 구글의 크롬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따질 필요가 없죠. 얘가 어디에서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운영체제가 뭔지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바는 둘 다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바 언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바는 문법적으로는 C++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의도적인 건데요. C++의 개발자를 흡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는 거의 그대로 쫓아갑니다. 반면에 이제 사실 개념적인 거는 C++ 계열이 아니에요. 사실은 스몰톡 계열이라고 보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정설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쫓아가면서 이제 C++에서 개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바에선 과감하게 다 삭제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관리 쪽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래밍을 짠다는 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얘한테 어떤 일을 해달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C 언어 같은 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모든 메모리 관리를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메모리도 관리하면서 메모리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터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 아예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예 포인터지만 그 변경이 불가능한 포인터를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예 이런 방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C나 C++에서 자바 쪽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예, 물론 지나치게 없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예, 굉장히 편리하게끔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그 프로그램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이 속도의 언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바 언어는 사실 뭐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면 설계형 언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제가 이제 객체지향 쪽 얘기하면서 말씀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자바는 예,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는 가장 성공한 언어입니다, 지금. 네. 예, 자바 언어에서 이제 흔히들 자바 언어 얘기하면 이제 가장 먼저 손꼽아야 되는 게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존재거든요. JVM이라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만, 예. 이 독특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그림은 지금 이제 그, 제가 같이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에 이제 김영덕 씨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 그 친구가 만들어준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중간에 밑에 쪽에 보시면 이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네. 자, 근데 여기 뭐 있죠? 여기? 컴파일러라고 되어 있죠. 컴파일은 뭐 한다고요? 기계어로 만든대요. 자, 근데 C와 다른 점은 여기 있어요. C는 이 기계어로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어디랑 통신하냐면 운영체제랑 바로 통신을 해요. 반면에 자바는 이 가상 JVM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상의 운영체제예요. 이 가상의 운영체제가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좀 틀려요. 컴파일을 한다라는 게 운영체제랑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JVM이랑 통신하는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JVM이라는 파일이 JVM에서 그 JVM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코드를 해석을 해서 읽어내가는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해석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대신 이제 자바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늘 손해보는 부분은 속도예요. 그쵸? 왜? 이 라인 단위로 읽어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바도 마찬가지로 그걸 겪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느리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대신 장점도 있었죠. 아까 인터프리터는. 뭘 안 따져요? 사용자의 운영체제. 예, 이게 꽤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바의 독특한 구조가 얻는 장점. 자, 단점부터 볼까요? 자, 메모리제 어렵죠. 네. 왜요? 하드웨어랑 직접 통신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다. 비슷한 말이죠. 네. 자바에서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하게 삭제했다라고. 그죠? C++의 복잡한 점을.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제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튜닝하는 영역은 남아있습니다. 예. 자바 벌처 머신을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컨설팅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유지 보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그쪽 작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모리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인터프리터와 컴파일 방식을 동시에 씀으로 인해서 얘가 얻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봅시다. 인터프리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운영체제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C 언어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C 언어는 헬로 월드 C 파일 만들잖아요, 우리가. 네, 파일을 만들면 윈도우에 가서 한번 컴파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유닉스나 리눅스에 가서도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왜? 운영체제랑 통신하는 코드를 만든다니까요. 반면에 자바는 어떻게 되죠? 자바는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자바는 운영체제는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네, 여기다 그릴까요, 제가? 운영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체제마다 지금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운영체제는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중간에 갭을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처리를 하냐면 가상머신 JVM이라는 애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프로그램은 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JVM이라는 것만 갖춰지면
동일한 JVM만 갖춰지면 우리가 뭘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자바를 컴파일하면 누가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자바 버추얼 머신 설치할 때만 뭘 따지냐면, 그렇죠. 운영체제를 따져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바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자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릴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바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가상머신이라는 VM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바의 목표는요, 인베디드 시스템이었어요. 제임스 고슬링이 이제 그린팀이라는 걸 만들면서 자바를 설계하게 됐는데, 그때 목적으로 뒀던 건 쌍방향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바이스, 가전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발전합니다. 인터넷이 일어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아니면 파이어폭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자바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애플릿이라는 걸로 자바가 인기를 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랑 비교하시면 플래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플래시 엄청나죠? 지금 플래시 없는 사이트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지금 스티븐 잡스가 애플 쪽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쪽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도비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플래시라는 건 지금 웹에 가장 필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자바 기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죠. 그래서 이제 웹이 일어나면서 자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그래서 인베디드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묻혀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기계는 묻혀집니다. 중간에 J2M이라는 그 시장이 잠깐 있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묻혀져 버리고 전혀 엉뚱하게 어디 쪽으로 발전하냐면 이제 웹 시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웹 결국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들이 뭘 갖추기 시작합니까? 모든 기업체들이 기업용 시스템을 이제 웹으로 갖추기 시작하면서 자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돼요. 이때 좀 공헌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바가 아까 보셨다시피 운영체제 독립적이라는 점. 예. 그 다음에 자바로는 하드웨어의 밑바닥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안정성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바로는 바이러스를 짤 수 없어요. 네. 이게 이런 점이 안정성이 좀 이슈가 되죠. 그러면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안정성과 운영체제 독립성 이런 점 때문에 꽤 많은 환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비대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자바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웹 프로그래밍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보면, 근데 이제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이제 포스트 자바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비가 될 것이다, 파이썬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자바를 대신할 만한, 유닉스 쪽에서 자바를 대신할 만한 언어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쪽을 볼게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상당히 느린 속도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의외의 방향으로 또 자바가 좀 발전하고 있는 게 그 안드로이드 폰이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2011년에 나오겠죠. 2011년에 나오겠지만 윈도우 7 폰. 아마 이것도 또 3파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미래 쪽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쪽으로 다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자바가 안드로이드 쪽으로 꽤 선전을 하고 있죠. 애플이 폐쇄 정책을 취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또 개방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IBM PC가 폐쇄 정책, 개방의 정책을 취했고 애플의 PC는 폐쇄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때의 승자는 IBM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장의 승자는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바가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안드로이드 시장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도 물론 많이 유망합니다만, 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지금 이제 자바에 대한 얘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자바를 좀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 다음 시간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이 좀 제가 많이 잠기네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 없는 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제가 또 강의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